지금부터 제5회 충북대학교 토론대 논박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전 경기를 관람하러 오신 시민 및 대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경기를 위해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 문제는 난민 수용을 확대해야 한다입니다. 찬성측 토론자는 월등브릿지 팀의 김성민 학생과 김정석 학생이며 반대측 토론자는 위너팀의 김호준 학생과 우효석 학생입니다. 토론은 인론과 확인 질문, 반론과 확인 질문을 각각 한 번씩 진행한 뒤 자유토론과 최종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인론과 반론이 끝나면 2분간 작전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든 토론의 장비는 사회자의 안내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각 토론 시간 종료 10초 전에 이 종을 울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팀 제1토론자 인문이 있겠습니다. 인문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변화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런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빈약하고 절차상으로는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처음 난민 심사 신청을 받은 이후 올해 말까지 누적 신청자는 4470명입니다. 이 중 끝까지 심사를 받은 사람은 총 2361명으로 2만 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가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 중 오직 4.1%인 839명만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 게다가 지난해에는 단 1.5%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8%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난민 인정률을 증대하여 난민을 확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난민 확대 수용에 찬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우리나라는 타국의 원조를 받은 국가로서 현재는 그러한 도움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으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감시와 방해를 피해 만주, 연해주, 미주로 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포용해준 다양한 국가가 도움이 있었던 덕분에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은 사회상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 당시 유엔에서는 한국을 원조하기 위해 웅크라라는 기구를 설립했으며 이는 이후 유엔 난민기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국가 중에는 에티오피아, 이집트, 시리아 등의 국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당시 강대국이 아니었음에도 보다 상황이 여의치 못한 한국을 돕는 것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는 어떠한가요? 시리아의 경우 2015년 내전으로 인해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그들 중 848명이 한국의 난민 인정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들 중 난민으로 받아들인 인원은 불과 3명에 그쳤으며 2017년 700여 명에 달하는 이집트 난민 신청자 중 인정자는 채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즉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이행해야 될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휴전 중인 분단국가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발생하거나 난민 발생 사유가 생겨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현재처럼 난민에게 관용적이지 못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향후 반대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난민의 유입은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년 12월에 발표한 인구 감소와 경제 시스템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73%로 추산되는 생산 가능 인구 15세 64세의 수가 2040년에는 56.5%로 약 16.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 최저 출산율인 1.05명은 도저히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한국의 생산자도 소비자도 줄어들어 경제도 국방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에 따르면 1985년에서 2015년 약 30년간 유럽 15개국에 유입된 난민이 각국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난민들은 난민 인정을 받고 3에서 5년이 지난 후부터 1인당 GDP를 증가시켰고 세수도 약 1%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효과는 난민이 대부분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연구팀들은 이민자들은 인구 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업인 여기 보충하는 것은 물론 현지인이 꺼리는 업종에 주로 투입되어 실업률을 감소시킨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정부기구인 텐트재단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난민 보호 및 조사
난민 보호 및 조사에 1유로를 투자하면 5년 내에 2유로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을 통해 난민이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견해는 일부 난민 옹호론자까지 인정하는 가장 큰 오해다. 일단 정착한 난민은 내수 경기 활성화, 인력 부족 현상이 되어 세수 증대 등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6년에 26만 명, 17년에 15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은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탄탄한 경제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청년 실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독일의 실업률은 꾸준히 줄어들어 18년도인 지금 3.4%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민의 수용이 단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초기의 지원금을 뛰어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 제2토론자는 확인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반대팀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난민 기준으로 탈북민은 난민인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입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에서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왜 때문인가요? 자유토론 때 대답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일이 난민을 받아들여서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진짜 난민 받아들여서 성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난민은 인도주의적 접근이 본질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인도주의적 접근이 해답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우선 가치가 뭔가요? 난민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가치입니다. 네, 인도주의적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찬성 측에서 되게 우수한 논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의 대부분이 경제적 상황을 말씀하시고 난민을 받아들여서 경제를 좋아진다. 이거 본질을 벗어난 거 아닌가요?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도주의적 가치만이 다가 아니고 여러 가치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주의적 가치가 칸트 얘기를 해보죠. 인간을 수단의 목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데 인구 감소 타겟체, 경제 활성화, 본질 벗어나지 보는 않지 것들은 않겠습니다. 인로서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발언인데 좀 돌 넘으신 것 같고 그렇게 수단으로 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민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다, 유로가 좋아진다라고 말하는데 이탈리아는 난민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론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입론에서 유럽 이야기를 하고 독일의 여사를 얘기하고 유럽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론이 아니라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네. 독일 난민 받아들이는 거 최근에 멈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도 문제가 있어서 멈춘 거 수정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직접 말했습니다. 난민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난민 유입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지 네. 난민 유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논지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독일이 경제 성장하고 있는데 난민이랑 무관한 거예요. 아까 이제 찬성 측에서 확인 좀 했을 때 난민 덕분이다, 난민 때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죠. 20초밖에 안 증명했던 남았기 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경제 일단 성장이라는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질문에서 결정됩니다. 찬성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룰을 벗어난 것 같은데 1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 제1토론자는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지금부터 반대측 의견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주민 관리나 난민 대처 문제가 유럽을 넘어 국내에서도 빅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난민 수용 확대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인정서에 비준했으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법률은 선도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여력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실질적인 난민 심사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는 최대 5번까지 볼 수 있으며 1차 심사와 2차 심사가 있고 3번의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심사관의 수는 늘어나는 난민의 수에 비해 현격하게 적습니다. 1차 심사관은 37명에 불과해 작년 신청자 기준으로 1인당 269명을 심사합니다.
2차 심사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하여 15명이 총 6번의 회의를 진행하는데 4,542명을 담당합니다. 회의 한 번에 757명을 판단하는 꼴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률이 4.1%에 불과한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 인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난민이나 이민자를 포용적으로 받아들인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과는 체질이 다릅니다. 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당시 난민 신청자는 5명에 불과했고 2010년까지도 400여 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난민 신청자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급증하여 지난해에만 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김태석 연구원은 앞으로 난민 신청자가 2배, 3배 수준을 넘어서 폭증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희가 포용 정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까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난민 심사는 현재로서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후 관리나 생계 지원과 같은 난민 지원 측에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찬성 측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난민에게 138만 원을 지원해준다, 숙소를 지원해준다라는 식의 뉴스가 나돌아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와대 신강혁 소장이 말씀처럼 난민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난민 지원 시설을 비이용할 경우에도 최대 43만 원 남짓이고 매우 적습니다. 저희는 대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어 미천도 없이 혈혈 단신으로 한국으로 온 이들이 과연 43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우리나라에 잘 융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서울시 기준 생활임금 체계는 월 192만 원이며 내년이 되면 수도권 대부분이 2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가뜩이나 인종차별로 난민들은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합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난민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아르바이트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직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운 좋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얻고 지원금을 최대로 많이 받아도 생활임금에는 택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난민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창 올림픽 때 관광 활성화를 위해 90일짜리 무비자 허용으로 입국한 11,600여 명이 외국인이 무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 불법 체류 중입니다. 그런데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원도 극히 적고 관리 인력도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난민 수용을 확대하는 것은 대려 난민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판단입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난민을 방치하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정서가 난민의 호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난민에게 주는 지원금이 100만 원이 넘었다는 가짜뉴스에 국민들이 분노를 표했으며 난민 반대 청원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공단 주변에 거주하며 온전히 융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외국인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와 인신모독적 행동을 보이는 고용주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희는 현실적인 여건상 난민을 확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난민 정책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인권, 난민인권 모두를 고려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희는 난민 수용 확대 정책에 반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찬성팀 제1토론자는 확인 질문을 주십시오. 확인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난민 심사 행정관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사 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심사관은 37명에 불과한데 이는 신청자를 한 번 심사할 때 1인당 269명을 심사하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관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 신청자가 급등을 하였고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행정심사관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는 절차 아닙니까? 행정심사관이 적다고 해서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논지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의 복지에 대해서 혹은 난민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난민한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난민을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저희의 입장은 이미 우리나라에 인정됐고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부터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제대로 된 사후 체계를 갖춘 다음에 난민들한테 지원이
언제까지 주는지 아십니까?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사람들은 더 이상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네. 받지 않았으면 그 다음 들어오는 난민한테 지원금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거는 현재 들어와 있는 난민한테 지원금을 더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난민한테 더 지원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그 난민한테 지원을 더 해야 된다. 하지만 난민들은 1년까지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돈을 새로운 난민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난민부터 확대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난민 확대가 곧 난민에 난민에 대한 난민을 지원 더 확대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난민에 대한 지원은 1년 이후면 끝난다면서요. 맞죠? 그러면 근데 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난민을 더 받아들여 돈을 더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아니고 행정심사관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는 앞서 말하신 것처럼 이 난민 신청자 수가 폭등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늘어나는 난민 신청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행정심사관을 늘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난민을 더 인정해주지 않는 게 맞습니까? 예, 아니면만 대답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발언의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의 입장은 심사관 수를 늘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 부탁드렸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서 행정관을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행정관이 적기 때문에 난민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유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고 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성팀 제2 토론자는 반론해 주십시오. 반론 시간은 4분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찬성 반대측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어서 난민을 수용하는 게 경제적 이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부의 사례를 들어서 전체 사례를 증명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소속 경제분석연구소의 경제학자 수학자들이 유럽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통계 및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1985년에서 2015년 약 30년간 유럽 15개국에서 유입된 난민이 미치는 경제 효과를 연구 분석한 논문입니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장기적인 기간에서 난민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명해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에서 이탈리아만의 사례를 들어서 난민의 경제적 효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견을 비방하는 걸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지를 계속 설명하시고 싶으시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서 사용된 모델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미국 프리스턴대 교수가 개발한 거시경제 분석 통계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내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발상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고 그들의 심사는 심사관도 부족합니다. 이는 즉 우리가 그 심사관을 충족해야 되고 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자신들의 혹은 본인들의 의견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잘못된 법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자료는 2018년 9월 7일 한국경제의 신문 기사에서 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수상인 A씨는 2013년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본국의 내전으로 인해 입대할 경우 동족을 살상해야 될 경우가 닥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찾아와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이를 인정 심사조차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난민 신청만 가능하고 아직도 인정자로서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외시하겠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그저 상조시킬 뿐 해결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앞서 말씀드렸듯 시리아와 이집트 등의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적당한 수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민 신청을 한 시리아와 이집트의 난민 인정자 수는 극히 적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자면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구에 따르면은 2017년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이집트인은 741명, 시리아인은 103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기타에 포함되는 46명 안에 포함됩니다. 정확히 인정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도 알 수 없으며 그 합산한 수치도 46명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작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합산하면 800여 명이 넘어갑니다. 이 수치만 보아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도덕적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난민 수용 정책을 펼쳐야지 단순히 지금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라는 건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 제1토론자는 확인 질문해 주십시오. 확인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미국, 오스트리아, 스웨덴에서 반난민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입론에 대한 내용을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질문권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권이라는 건 저희가 입론한 내용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반론에서도 얘기하셨고 또 그런 저희가 또 질문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첨언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난민에 대한 불안한 생각, 하지만 현실적인지 이게 정말로 난민이 어떠한 문제성을 일으킬 건지에 대한 사실 체크 없이 일어나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심사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급증하는 난민 수를 감당할 만큼 심사관을 늘리려면 얼마만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본인 반론에서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민한테 투자되고 있는 금액이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투자하고 있는 노력과 그런 것들이.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금액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까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 역량이 닿는 선에서 도와주자는 의견입니다. 그거에 과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가 될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난민으로 경제 효과를 누리려면 인구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난민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몇만 명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한 사람은 4만 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받아들인 숫자가 800명에서 1000명 사이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난민은 있으나 우리가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에 대한 충분한 수용이 가능하다면 자국 내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덕적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도덕적 의무는 기존 난민 인정자에 대해서만 복지 확대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앞서 말했듯이 이집트와 시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 저버리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시리아 난민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지원이란 난민 수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거는 자유토론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반대팀 제2토론자는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난민 인정률 죄송합니다. 어색해가지고 난민 인정률 두 분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난민 인정률이 4.1%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선진국 아까 사례 얘기하셨는데 정말 낮죠. 근데 왜 낮을까요?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낮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난민 판정률 엄청 높았습니다. 2004년 기준 69%였고요. 2008년 26%, 2010년 18%입니다. 과거부터 쭉 낮았던 게 아니라 최근 3년 기준으로 신청자 수가 급등하니까 낮아진 겁니다. 당장에 작년에 한 해의 신청자가 몇 명이니까 10,000명을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 수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
수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민 인정률이 1.5%에 미진한 것이죠. 이런 부분부터 개선되고 나서부터 난민을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복지적인 부분을 저는 지적합니다. 저희는 양보다 질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난민 인정률이 0.1%에 불과합니다. 2만 명 신청했는데 20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인 임금 체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체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 인권, 복지 영역이 난민의 수, 양적으로만 갑니까? 질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민 받아들였는데 한 달에 43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1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근데 그 43만 원이요. 그 외적인 기타 지원 체계를 안 받았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43만 원입니다. 센터 가면 절반으로 좀 깎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 영속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슬럼화가 되는 거죠.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죠. 물론 난민이 범죄를 일으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론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왜 난민의 경제적 문제 이야기하면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숱한 선진국들이 반이민 정책, 반난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펼치겠습니까? 그들이 합리적인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에 따라서 반이민 정책, 반난민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노르웨이는 난민 신청자를 추방하기에 이르렀고 러시아는 아예 유입로를 차단했습니다. 헝가리는 이민법을 개정했고 오스트리아는 난민 수용 인원을 37,000명으로 축소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유럽 내에서 반난민 정책을 펼친 정당이 국민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EU의 난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3번 연임을 했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영국에서는 폐쇄적 이민 정책을 내건 보수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덴마크는 난 이민 정책을 고수한 중도우파 자유당의 승리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유럽에서도 난민 유출, 유입, 과도한 난민 유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미국, 트럼프가 최근에 테러만에 대해서 아예 막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보다 경제적인 기반이 더 월등하다. 사회적 기반이 월등하다. 복지 기반이 월등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난민 수용 확대를 온전히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여력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일단 심사관이 너무 부족해서 실질적인 판정이 안 일어나는데 무턱대고 수용 확대하겠다는 거? 그럼 심사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어떻게 과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과시할 수 없고 그런 까닭에 양부터 질로 전환이 되고 그 이후에 확대로 가야 된다. 이것이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찬성팀 제2토론자는 확인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난민 수용을 확대한다는 것을 동의하시는 겁니까? 전혀 다르죠. 난민 수용 확대는 방향성이 잘못됐죠. 저희는 기존 난민에 대한 복지가 생활체계 인근 맞도록 실질적인 복지 여력이 되도록 하는 것 것입니다. 상태에서 잠깐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선결과제가 끝나면은 난민 수용의 확대에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논제는 지금의 논제랑 다르죠. 그런 성결과제가 해결됐을 때 난민 수용 찬대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의 난민 수용은 찬성 반대를 논하는 것이 오늘 논박 자리 아닙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의 난민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논지를 다시 자체를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난민 문제 그 자체만을 보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심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심사가 채워지면 우리의 난민 심사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난민 심사가 늘어나면 그럼 난민 수용률 늘어납니까? 난민 심사관, 그 심사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인력입니다. 단시간에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여력까지 늘릴 수 있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명확한 근거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개선한답니다. 근데 개선한다는 게 통역간 늘린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여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꾸 현실적인 여력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여력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증빙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지출이 그렇고 옆 나라 일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비현실적인 여력입니까? 그들에 대한 쓰는 지출이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적습니다. 그게 여력에서 기인한 문제지 단순히 그들한테 대한 처우가 불어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난민 수용 확대라면 크게 세 가지 문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심사관이 많아져야 되고요. 난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됩니다. 둘째로 복지체계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셋째로 그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체계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몇 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해야 될 내용입니까? 아니죠. 난민수용 찬성을 얘기하셨고 저희가 난민수용 찬성이랑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본인께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분명히 뚜렷하게 다르다, 논지와도 다르다라고 두어 차례, 세 차례 말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는 찬성 측에서 증거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도 계속 단정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까 자꾸 열역이 안 된다, 누군가의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은 자본금이 있고 그 자본금에서 굉장히 일부만의 난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의 의견에 따라서 난민에 대해서는 이래서 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처음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까닭은 일단 국민정서도 있고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자유토론 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반론 마치겠습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2분간 작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자들은 주장 및 쟁점사항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봤을 때는 네, 작전 시간이 끝났습니다. 토론자들은 저를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자유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토론은 찬성팀과 반대팀이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들은 같은 쟁점을 개포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등 토론 예절에 어긋나는 반응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는 부득이할 경우에만 토론에 개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언을 원하는 팀은 찬성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토론자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인룰에 따르면 행정심사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심사관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적은 이유는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하였고 그에 대비해서 전 적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하기 이전에는 저는 제1토론자분께 질문 드렸습니다. 저 이 부분은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제1토론자, 제2토론자 지정을 할 수 있되 답변은 누구의 기회나 공정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원활한 토론, 발전적인,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관의 징대는 곧 어떤 걸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난민 인정의 질이 높아지겠죠. 왜 난민 인정이 질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난민 인정이 질이 낮았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회수율이 10%밖에 그거에 안 됩니다.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근거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난민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가져가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두 주시죠. 가지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통계청 자료고 박상기 법무장관 발표 자료고요. 국내 이주민 인권센터의 자료에 기반합니다. 첫째로 인정률이 급감했습니다.
28%, 16%, 10% 초반에서 20% 사이를 했었던 난민 인정률이 최근 3년에 1%를 남짓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청자 수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3배가 늘어났고요. 18년 전과 비교해서 113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러니까 당장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하더라도 인정률이 떨어지고 인정자가 오랫동안 체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난민이 급등해서 문제라고 말씀드린 까닭입니다. 둘째로 질이 떨어졌다. 왜 떨어졌냐? 회수율이 예전에는 70, 80, 90 그나마 좀 떨어졌을 때 4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0% 초반입니다. 회수율이 10% 초반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하락을 의미하지 않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난민의 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질이 구체적으로 난민의 어떤 질이 거를 떨어진 게 아니라 난민 판정 기준, 즉 법무부의 능력 질이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난민의 질이 그럼 그 떨어졌다고 문제를 말합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관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자, 그럼 행정관을 늘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저희가 말씀 난민의 질이 높아지니까 저희 아니면 비상계를 높아지니까? 충분히 주는 게 저희 토론, 자유토론, 발전적인, 건설적인 토론에 맞다고 자꾸 발전적인 제이토원장님께 질문을 자꾸 드리겠습니다. 하시는데 네, 제이토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낮은 인정률 그리고 가짜 난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아닙니까? 가짜 난민 문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까지 방치하겠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가 다른 걸 방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러니까 기본부터 펀더멘탈, 베이직부터 가자는 겁니다. 왜? 신화부터 갑니까? 기본, 기틀, 제도부터 마련하고 나서 그때부터 수용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는 상태, 기초가 우리나라의 없는 난민법 상태에서 언제 개정된지 알고 계십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초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2014년 난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난민법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필요하고 현재 이 그 다음에 찬성 측께서 현재는 난민을 관장할 수도 있고 난민을 2014년에 원하시는 선도적으로 경험도 되었습니다. 대동할 수 있으며 네네. 네. 이 심사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난민 신청자가 원할 시 언제든 소속사를 붙여주고 영상 녹화도 또한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 지금 법에 문제가 있어서 기초를 고쳐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지금 앞서 얘기하신 그 난민의 질이 떨어진 것과 무슨 상관관계입니까? 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난민의 질이 떨어지는 건 전혀 무관합니다. 판단, 법무부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법무부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유는 그럼 거짓된 난민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네. 법무부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짓된 난민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수율이 10%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그렇지 난민에 대한 않다는 실질적인 거예요. 심사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이유는 방금 아까 제1토론자 분이 제시하신 인론에서 행정관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행정관을 늘리면 네. 법무부의 질이 올라가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거를 인론, 반론, 자유토론 때 계속 얘기하면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 발언 기회를 조금 더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심사관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독일, 일본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겠죠. 둘째로 정부에서 기존 난민에 대한 지원 체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존 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겁니다. 기존 난민이 43만 원 받고 생계를 보장 못하는데 거기에서 추가 난민 수용한다? 그러면 n분의 1 파이 아니겠습니까? 더 줄어들거나 평행 수준을 유지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전체 모두에게 인권을 다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3만 원으로 인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영위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해결됐다 칩시다. 세 번째 관문이 남아있어요. 국민 정서가 그들을 잘 받아들입니까? 난민, 특히 이슬람 난민에 대해서는 반정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복지 지출을 올리는 것도, 난민 수용을 올리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자에 저희는 초점을 맞춘 겁니다. 복지 체계 늘리고 난민에 대한 인식도 개선시키고 그렇게 되고 질적인 측면에서 완성이 됐을 때 양이 비로소 따라오는 것이죠. 양수 격장인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인들의 지금 논지가 계속해서 합리적인 척으로 이제 꾸며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난민 수용이 확대된다는 거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선결 과정이 있다라고 말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난민 수용은 확대될 것이고 확대돼야 된다고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인 그런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실질적인 준비 과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는 것도 문제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우리 사회가 힘들 때 이집트와 시리아와 에티오피아 같이 강대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우리한테 원조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에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자신들의 살이 깎아서 우리를 도와준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지금 이들에게 대할 태도는 없었습니까? 당장에 우리 살기가 바쁘다고 얘기하면서 이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답변 저희 의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의무 동의합니다. 저희도 도덕적 의무를 저희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왜 양적으로 가야 되는지 저희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도 제대로 된 사후 체계 없고 지원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더 늘린다면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 아닙니까? 이미 국내에 있는 난민들에게도 안 좋고 새로 유입되어 있는 난민에게도 둘 다 마이너스인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한데 왜 무조건 양쪽으로만 늘리자고 하는 것인지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선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들지 못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는 난민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난민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폭력으로부터 생사 역할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한테 당장 필요한 거는 본인들이 피신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맺힌다는 건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여도 됩니까? 그들에게서 생사 역할권을 수탈해도 됩니까? 네, 그 부분은 논지를 많이 벗어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충분한 근거 없이 남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인다 이런 부분은 논리적 비약이 심합니다. 이 부분은 심사위원 분들께서 많이 참고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 부분이 토론자분께 상처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네. 토론자분 질문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저희가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민 오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이민 오는 방법이요? 네. 어떤 방법으로 오죠? 여쭤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민 올 수 있는 방법은 경제인, 투자인, 그리고 난민 등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민자들과 난민은 이민의 한 카테고리로서 난민도 이민자들입니다. 자, 이민을 올 수 있는 과정 중에 투자 이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투자 이민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떠한 현물적인 가치를 5억 이상 대한민국에서 구매를 하거나 발생을 시키면 우리나라 영주권이 F42 비자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난민은 어떤 비자를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질적인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우선이 되어 있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 그리고 또 사회적 이런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민이 어떤 비자를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F 그 비자를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받지 않습니다. 난민은 네, 저희가 좀 말을 하겠습니다. 난민이 우리나라 여력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까닭은 산정률, 인정률 4.1%, 최근에 1.5%, 지난해 0.9%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야지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수량을 과거에는 문제를 난민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자꾸 그 네. 퍼센테이지가 줄었다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요. 난민 심사에서 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불성설인 거고요. 어불성설이 맞죠? 질이 그럼 상승했습니까? 유지하고 있습니까? 질이 떨어졌죠? 제가 지금 네 번째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횟수율도 떨어졌고요. 인정률도 떨어졌고요. 문제죠. 왜 그런가요? 기존에 우리나라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소수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신청했습니다. 소수를 받아들이면 소수만 신청했으니까 그게 뒷받침 되겠죠. 난민 인정률이 4%가 아니라 10%, 20%, 9%였습니다. 불과 5년, 10년 전만 하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은 1%로 추락했습니까? 현실적으로, 질적으로 하락했다는 게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양을 올린다? 어떻게 난민 신청 수가 늘어나서 그 결과가 줄어들었다는 게 질적 양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난민 신청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적은 사람이 예. 신청하기 때문에 적은 거고 지금은 많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줄었죠. 왜냐? 1인당 심사하는 난민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죠. 1인당 심사하는 난민의 수가 늘어났죠.
심사만 남미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왜 제가 이해를 안 하시고 조합의 통치를 정해서 말꼬리 잡는 것보다는 좀 더 논의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쪽 이제 제2토론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타당한 네, 죄송한데 네, 사회자가 잠깐 개입을 하겠습니다. 너무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주제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돼서 그런 게 되는데, 좀 더 주제를 환기시켜서 지금 저희 두 팀 다 모두 동의하는 바가 도덕적 의무고 난민들을 위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둘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국내에 있는 난민들을 좀 더 난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후 체계를 좀 더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대를 하자는 쪽이고 지금 그쪽 찬성 쪽은 지금도 여력이 충분하니까 더 받자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선 그 전에 앞서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난민 측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어떤 요청 맞습니까? 본인들의 처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이 있었죠. 개별 사례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시리아 A씨라고 나옵니다. SBS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거기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실제로 살기 어렵다라는 게 2016년 10월 17일에 있었습니다. 더 다른 사례도 얘기해드릴까요? 단일 사례 말고 더 많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네. 2018년 KBS 자료입니다. 난민 그때가 7월 19일입니다. 난민 문제 있었죠. 제주 예멘 난민 사건. 그 이후에 한 달 지나고 KBS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총 3명의 FGI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난민으로서 어떤가요? 차별 많이 받는다, 지원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3사람 모두 다. 더 이상의 자료가 더 필요하십니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비단 그 복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난민 인정이 신속히 제공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고 그들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거주가 가능하고 취직이 가능하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난민 신청자가 아니라 난민 인정자로 바꿔야 되는 게 옳은 과제 아닙니까? 옳은 결과 아닙니까? 그 이제 찬성 측과 관련해가지고 좀 전반에 하나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예. 네. 찬성 측과 저희 반대 측에서 조금 약간 편향성을 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성 측 입론, 반론 어느 부분에서도 난민에 대한 복지 확대에 대한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난민 확대가 맞다. 문제에다 들어간다. 그럼 난민 확대에 찬성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데 그 부분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마디라도, 단 한줄이라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선별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민은 그 난민 자체에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공포로부터 도망쳐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들이 자신의 본국 혹은 어딘가로 떠나갈 경우에 어떠한 생사 여탈권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선별과제를 먼저 처리하고 이들을 나중에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런 선별과제와 함께 난민 수용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마무리 발언을 할 부분인데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카에다 조직에 들어왔습니다. 첩보원으로서. 그 사람이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일을 막 시킵니다. 테러 모의를 해야 되는데 전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러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려서 자연스러운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 최종 발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팀 제2토론자는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저희가 준비된 자료가 없어진 관계로 애드립으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4년경에 알카에다 조직원이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국내에 테러 모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전화할 틈도 안 주고 전화기를 뺏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직원, 전투 교육을 받은 정말 살인 기계라고 함에도 부족한 그런 사람인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나 테러 조직원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 전화도 못하게 하고 때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추방을 당했지만 헬조선에서 벗어났습니다. 난민에 대한 복지 여력이 부족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양보다 질이 원죄입니다. 그래서야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음으로 찬성팀 제2 토론자 최종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 최종 발언을 하기에 앞서 방금 들어준 사례로 그분은 난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사회생활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수많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런 도덕적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난민 수용 정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그 당위성도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안 된다는 변명을 들어서 난민 수용 문제에서 굉장히 책임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 중요합니다. 그들에 대한 보호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선결된 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망설이고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장에 본인의 안위를, 본인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여력이 되지 않다고 그들을 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고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5회 한국대학교 토론대 논박 결승 경기를 마치겠습니다. 양측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심사 내용을 정리하신 동안 질문 잠시 앉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